또 외대 기출 T5야. T5니까 여기 다 쓰는 것만 나왔단 말이야. 문제 1번 봐봐. 문제 1번. 가를 바탕으로 매번 나오는 문제였었으니까 나부터 바까지.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 다, 라, 마, 바 5개야. 그럼 1대4 이렇게는 아닐 거야. 2, 3, 3, 2 정도 될 거야.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그러니까. 나, 바에 밑줄 친 주체들의 유형을 둘로 분류하고, 첫 번째 분류했으면 각각을 주체를 쓰면서 행동 특성을 요약하세요. 물론 이 주체들의 유형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량이 400字밖에 안 되니까 정말 간결하게 인물형 쓰고 유형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주체들이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을 쓰면 되겠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보자. 자, 가에 보면 이건 뭐 인물형 둘로 나눈 건데 봅시다. 1860년 러시아 소설가 이반 뚜르게네프, 이 사람 유명한 소설 첫사랑이라고 있어. 이반 뚜르게네프의 인물 유형에는 햄릿형 인간하고 돈키호테형 인간이 있다고 분석했어. 이 분석은 이반 뚜르게네프의 분석이야. 인물을, 사람을 있잖아, 둘로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햄릿형은 행동에 따른 위험과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사색에 몰두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햄릿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 셰익스피어 소설 중에 햄릿을 말하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여기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원수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살아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야. 고민형 인물이야. 다시 말해서 쉽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고요, 이런 사람을 햄릿형의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한대.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돈키호테, 이에 반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야. 무조건 봐봐, 돈키호테형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측면에서 돈키호테형 인간이라고 하고요. 이 돈키호테 인간이라면 여기 나온 대로 도전하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심각하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인간형, 그래서 신중한 어떤 결정을 하는 인간형. 그러면 햄릿. 돈키호테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딪혀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거, 망설이지 않는 거. 망설인다는 건 뭐야? 생각하는 거잖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돌진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그런 도전형 인간형을 돈키호테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온 제시문들을 나온 주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 나부터 볼래? 피카소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이며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화가로 손꼽힌다. 그는 이미 엄청난 가격에 그림을 팔 수 있었던 블루칩 화가였지만 안주하지 않고 느끼는 순간 모험을 감행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도전이란 단어가 나와버렸네 그냥.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익숙한 것에 끌리기 때문에 생소한 형식, 자 이거 생소한 형식이 도전이지, 또 실험성이 강한 그림, 이런 것들은 미술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냥 그리던 거, 인정받은 그런 화풍, 그림. 근데 피카소는 당시 잘 팔리던, 이거 봐, 인정받았던 그림을 스스로 포기하고 기존의 미술 전통에서 벗어난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실험적인 작품을 과감하게 도전했다. 그러면 돈키호테형이잖아.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아니, 용어 자체도 저기 나온 단어도 도전인데다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 안정적이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말이지. 그리고 기존의 미술 전통에서 벗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새로운 실험에 도전했다. 그게 바로 도전형 인간형, 그러니까 돈키호테에 해당된다. 됐죠? 자, 다로 갈까? 여진족의 북방을 계속 침공하자 손전을 조정해 고위 관료들에게 방책을 아래도록 하였다. 이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다음과 같은 자질을 지닌 장수를 변경해 국경에 파견하여 방어할 계책을 올렸다. 자, 그럼 여기는 서해 유성룡 선생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
첫째, 둘째, 셋째. 고민 많이 하셨네. 햄리턴 인간이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치? 자, 첫 번째, 화의 근원을 막는 것입니다. 화가 뭔데요? 자, 화의 근원을 막는다. 그게 오랑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을 이해한 거란 말이야. 화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변방에 자꾸 침공하는 근원은 바로 오랑캐니까. 그리고 그 오랑캐가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마음으로는 시비를 가릴 줄 알아.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야. 이런 얘기 알았어? 변경의 장수가 청렴하고 신중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아마 이 말을 조아릴 거지만 포악하고 탐욕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있잖아. 변경의 장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서처럼 청렴하고 신중하면 본받을 만하니까 이 말을 조아릴 거고, 만약에 변경의 장수가 탐욕하고 포악하다 그러면 침을 뱉고 무시할 거란 말이야. 자, 무장 가운데 청렴하고 신중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천거를 받아가지고 변경의 장수로 파견하면 아마 오랑캐들이 이 말을 조아릴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둘째, 장수가 방비를 튼튼히 하고 공격과 수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면 오랑캐 침공에도 맞서 싸울 수 있다. 먼저 방어시설을 튼튼히 하고 대비책을 잘 세워 적이 감히 침범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것도 자 생각해봐. 어떻게 막을 거가 아니냐. 막을 거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미리. 자, 그런 다음에 장수가 형세를 세밀하게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승산이 있으면 공격하고 형세가 어려우면 싸움을 중단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현실적인 방법들 얘기했어. 세 번째, 장수가 적의 실정을 잘 살펴가지고 기미에 맞게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기미라고 나왔는데 이 기미는 여기 뜻이 나오지만 어떤 일이 나고 성사를 쓴 분위기. 낌새라고 보통 얘기하지. 낌새. 우리가 무슨 낌새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낌새를 알아차려 때리잖아. 그것처럼 기미에 맞게 신중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옛날 장수들은 방어 대책을 세우고 적의 정세를 살펴 대처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면 이롭지 않은 적이 없다. 모두 이로웠다. 그렇지 않으면 출동해야 할 때 정지해야 될 때 이거 구분을 못해. 이거는 장님이 눈먼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연못에 이르는 것처럼 물에 빠질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지금 서해 유성룡 선생이 변경의 화의 근원인 오랑캐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임금께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연히 햄릿형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세 번째 나를 한번 볼까? 나의 말을 들은 실뱅은 저기로 뛰어들겠다고 이봐 굉장한 장소를 골랐군. 난 안 갈래. 나도 탈출을 하고 싶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라고 무척 놀란 듯 말했다. 자, 실뱅이란 사람. 그리고 그는 사흘 전에 디아블에 도착했고 당연히 나는 그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어. 각자 하나씩 올라타고 만일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랑테르에서 다음 탈출을 준비할 동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같이 탈출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실뱅은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에 몸을 날렸고 리제트는 서로 나란히 붙어있는 두 뗏목을 현기증이 날 정도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뿜어댔다.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지옥이라는 지옥섬이야. 악마의 섬. 빠삐용. 이 영화잖아요, 영화. 뭐 스티브 맥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왔고 빠삐용은 나비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가 감옥이야, 섬이야. 얘 빠삐용 이 주인공은 있잖아. 나는 억울한 누명으로 이 지옥섬에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 거야. 계속 평생을 계속 실패하고
나중에는 성공하죠. 근데 아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늙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일평생을 다 소비한 거야.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 나는 죄를 지었대. 내 일생을 낭비한 죄.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나하고 실뱅이 파도에 부서지는 순간 몸을 날렸고 그냥 날리면 떨어져 죽으니까 탈출하려면 뭔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랬고 거기 옥수수 그 가지 같은 거 있잖아. 마른 거 그런 거 다 뭉쳐가지고 뗏목처럼 만들었고 절벽에서 그걸 떨어뜨리고 얘네들이 뛰어내린 거야. 그리고 뗏목을 잡고 탈출하려고. 지금 그 상황이야. 자, 그러면 리제트는 서로 나란히 붙어있는 두 뗏목을 현기증이 날 정도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뿜어댔다. 채 5분도 되지 못해서 우리는 해안에서 300m 떨어졌다. 실뱅은 아직 뗏목에 올라가지 못했다. 나는 곧바로 올라가서 앉았다. 우리는 크고 높은 파도와 함께 오락내리락 하면서 무사히 드넓은 바다에 들어섰다. 무모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 탈출하기 힘든 감옥인데다가 문제는 잘못 떨어지면 죽어요. 탈출하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자유, 이 지옥섬,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욕망, 무모하지만 도전했어. 이건 지금 당연히 돈키호테용이죠. 영화의 내용이었다. 자, 그럼 말을 볼까? 김옥균 갑신정변의 주도자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이목을 한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과 민씨 세력의 집권으로 인해서 김옥균 등은 개혁의 주도권을 잃고 정치적 입지도 점점 좁아졌다. 이 무렵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대립이 격화되자 첨은 전쟁을 대비해서 조선에 주둔한 군대 일부를 철수하였다. 이를 기회로 여긴 김옥균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지원하겠다는 일본 공사의 약속만 믿고 다급하게 정변을 감행했다. 뭐 믿은 건 잘못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것저것 신중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정변을 실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함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돈키호테형 인간이라고 봐야 돼. 이들은 우정 총국 완공 축하 연회에서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고 개화당의 정부를 수립하여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게 정변의 내용이야.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청군이 개입하게 됐고 일본은 약속을 어겼고 군대는 철수하면서 정변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갑신정변. 뭐 실패의 원인을 뭐 따진다면 뭐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청군의 예상 못한 개입과 일본의 신의를 어겼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갑신정변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면 3일 천하로. 이것도 역시 그 새로운 개화라는 얘기, 근대화 정책이라는 것에 그 어떤 동경,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고, 이것도 역시 돈키호테형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은 최근 들어 약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해외 법인에서도 리더들은 현지 책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본사로부터 앞으로 나가지 마라, 그런 꾸지람을 들을까봐 본사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의사결정을 미루고 신속한 집행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야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면 요즘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해외 기업들에게 손들을 내주고 시장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신중함을 얘기하면 신문을 두 유형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물론 가는 유형을 소개한 거니까. 그렇다면 다바, 나라마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죠. 원래 묶어야 되니까 유형별로. 제일 처음에 나온 나부터 한번 볼까. 나는 돈키호테형인데 여기서는 피카소지. 피카소는 왜 돈키호테형에 묶였냐면 이 사람은 이미 유명하고요, 안정적인 화가 생활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고 뭘 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 안주는 편하게 살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새로운 영역을 도전했어. 그러니까 이 도전 정신을 바라본다면 돈키호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로 가볼까? 라에서는 뭐야? 여기는 빠삐용에 대한 얘기지. 빠삐용. 빠삐용 영어였어 아까. 빠삐용. 자, 여기는 자유를 위한 탈출. 절벽이 어마어마하거든. 영화에서 보면. 아니? 절벽 밑은 바다고요. 파도가 엄청 쳐서 잘못 떨어지면 그냥 벽 부딪혀 죽어. 아니면 파도에 휩쓸리거나. 그래도 자유를 위한 탈출.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드는 시도를 한단 말이야. 탈출을 시도한다. 역시 돈키호테형의 그 해당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지. 이 빠삐용에 나오는 나와 그 친구들은, 탈출한 친구들은 결국 무모하지만 목숨이 이틀었지만 과감한 도전을 한단 말이야. 과감한 도전. 역시 도전이라는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돈키호테형에 해당된다. 그 다음 마로 가볼까? 마에서 갑신정변의 김옥균 같은 개화파들을 말하는 거. 개화파들. 갑신정변의 개화파들. 이 사람들 개화파 정변을 주도한 주도자들. 이들은 왜 돈키호테에 해당될까? 일단 뭐 일본이 신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즉 약속을 믿었어. 그 다음에 급하지만 아주 과감하게 역시 정변을 일으켰다. 이 점이 돈키호테형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글을 쓸 때 있잖아. 3일 천하로 끝났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후의 결과고, 인물형을 논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키호테적 유형의 특징이 뭐냐, 그것만 잡았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감하게, 불확실하지만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점, 그 점이 돈키호테형 인간 유형하고 인간 유형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햄릿형을 가야 되겠네. 다 바로 해볼까? 다. 자, 햄릿형의 인간은 다라 그랬는데, 다 해보니까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임금한테 오랑캐 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알았니?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한 게 많죠. 그지?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글의 내용, 이 방어할 계책을 올렸는데, 계책의 내용에도 신중하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 계책 자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든 건데 계책의 내용에서도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책을 올리는 과정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햄릿형 인간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면 장수의 역할에 대해서, 장수의 역할, 아까 기미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장수가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해야 돼. 신중. 장수들은 변경의 장수들은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대. 그리고 어떤 기미에 대해서, 기미가 분위기 낌새라고 얘기했지. 이것도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서고 무조건 나서 싸우고 하는 게 아니야. 이길 것 같으면 나서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자제하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조차, 즉 서해 유성룡 선생조차 신중한 계책을 마련한 거다. 햄릿형 인간. 자, 그 다음에 바로 가야 되겠네. 바. 자, 바에 나타난 내용은, 자, 리더. 해외 기업의 리더들의 어떤 결정인데, 결정. 여기서는 리더들의 의사결정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다. 근데 지나치게 신중하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지나치게 신중한 유형들이었다라고 리더들을 규정한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유성애는 뭐야? 유성애가 아니라 누구지? 유성룡이지, 그지? 맞지, 그지? 밑줄은 정수.
유성룡. 오케이. 유성룡이라고. 유성룡.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들이죠, 이들. 이들의 역할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신중함을 강조한 거고, 이 리더들은 지나치게 신중해서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게 다야. 그냥 나누어서 요약하는 거. 나누는 기준은 인간의 두 유형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유형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마무리. 22. 햄릿 돈키호테. 예시다만 간단하게 자 보세요. 가에서 인물형 두 인물형을 얘기했지. 인간의 유형을 행동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햄릿형하고 또 위험하지만 과감하게 도전하는 돈키호테형으로 가에서는 인물의 유형을 둘로 나누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제시문을 그 기준에 따라 나누면 다반은 햄릿형에 해당되고 나라마의 그 주체들은 돈키호테형의 형으로 분류된다. 분류했어. 자, 먼저 다부터 볼까? 다는 화의 근원인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장수는 공격과 수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그 다음에 기미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 보니까 신중함 무모하게 혹은 다급하게 막 너무 급하게 이런 행동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처시해나가는 것을 강조한 걸 봐서 햄릿형이다. 자, 봐볼까?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으로 리더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신중해.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잘못되니까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신중한 여기 리더들의 모습은 지나친 햄릿형이 돼야 되겠지, 그지? 자, 반면에 돈키호테형 나의 피카소 같은 경우 유명한 화가로서 안정적인 화가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그 모습. 두 번째 라에서 나고요. 라에서 나는 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과감한 도전의 모습. 자, 그 과감한 도전. 그게 바로 돈키호테형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마에서는 갑신정변의 주도자들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변을 감행했다. 여기서는 우선적이라는 얘기가 다급하게 감행한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인 게 아니라 급하게 주변 상황이 지금 여건이 정변을 일으키기에 적당하다. 청나라 군대는 없고 일본은 도와준다고 했고 그래서 그 여건만 믿고 실행에 옮긴 거야. 물론 그 조건은 다 반대의 경우가 됐지. 일본은 도와주지도 않고 청나라 군대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급하게 우선적으로 정변을 감행한 모습, 그 모습은 돈키호테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주체가 모두 돈키호테형의 다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다.